2020년 3월 19일 연초 대비해서 미국 주식은 30%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000 가까이 있던 코스피 지수는 지금 연초 대비 거의 30% 이상 하락을 한 상태죠. 오늘도 올웨더 투자자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올웨더가 뭔지 모르신다면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김단태입니다. 아마 올레더 혹은 다른 자산 배분을 했어도 이번 달은 투자자들에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혀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힘든 순간에 어떤 논리를 믿고 내가 얼마나 많이 그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살짝 힌트가 있지만 저는 자본주의 우상향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이유는 1900년대부터 100여 년간을 봐도 자본주의는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도표를 보시면 파란색인 주식, 좀 더 짙은 파란색인 채권 같은 경우를 보면 다 아름답게 우상향을 하고 있죠. 다만 늘 힘든 구간들이 존재를 하죠. 주식도 이런 구간들은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이 도표가 로그 스케일 도표이기 때문에 이게 작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극심한 하락 구간이고요. 주식도 늘 이런 극심한 하락 구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조차도 충분히 있어왔던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생기지 않았던 일이었다면 약간 우려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도 언제나 있어왔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00년대 이전에도 극심한 대공황이 하나 있죠. 이때는 주가 데이터가 기록이 잘 안 돼가지고 정확히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1900년대 이전에도 극심한 공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이 올레더의 수익 곡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26년부터 이게 뭐 2020년이 들어가도 결과는 크게 안 바뀌겠죠. 쭉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이거 역시 로그 스케일이고요. 물론 이렇게 힘든 구간들이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게 과거 데이터를 수없이 많이 봐왔고 수없이 백테스트를 해봤으면 이번 시나리오의 최악의 케이스를 대공황이라고 보면 저는 대공황조차도 이미 어느 정도 물론 백테스트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고요. 대략 제가 브릿지워터 올레더랑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파란색 올레더를 보시면 1929년부터 1932년까지 40% 가까이 정말 꾸준히 하락하는 그런 구간도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하락장을 알 수 있으면 이런 하락장을 잘 캐치해서 회피할 수 있겠지만 이런 하락장이 언제가 하락장인지 다시 또 언제가 상승장으로 돌아설지 모르니까 저희는 꾸준히 투자를 할 뿐이죠.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라는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1930년에 만약에 대공황에 재수없게 물렸다라고 하면 1940년 정도의 원금을 회복했고요. 이게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모든 최악의 구간 중에서 가장 월스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경제 위기에서는 대부분은 2년 정도 회복을 했고 길게는 4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긴 기간 힘든 시간이 언제나 존재를 하고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다만 이 기간을 버티기 위해서는 레버리지가 없으셔야 돼요. 현금의 비중이 제법 되셔야 돼요. 생활비 정도 최소한 있어야 되고 꾸준히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던가 몇 년을 힘든 구간을 버티기 위한 그런 상황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기본 요건이고요. 뭐 제가 마음이 편한 이유도 다 투자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수익을 더 많이 거둘 건지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안 망할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지를 저한테 좀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원칙을 손절을 세우셨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의 원칙을 물어보신다면 제가 추구하는 올레더에서는 손절을 하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레이달리오도 그렇게 설계를 했죠. 물론 약간의 타이밍을 썼다가 2008년도에 레이달리오가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만 왜냐면 이 손절도 어려운 게 뭐냐면 손절을 하고 나서가 문제인 게 손절하고 난 다음에 언제 다시 들어갈 거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자산군의 타이밍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요. 매크로 경제가 자 이번 달은 좋아질 거야. 이번 달은 위기니까 빼야 한다.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게 저뿐만 아니거든요. 수천 명의 금융에 대한 저보다 지식이 훨씬 더 많은 사람과 그런 타이밍을 두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기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저는 단기적으로 매크로 투자의 타이밍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타이밍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또 올려놨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도 충분히 있어요. 김단태님의 백테스트가 틀릴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당연히 틀릴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틀릴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틀릴 가능성을 최대한 줄였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이밍이 없거든요. 방금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타이밍이 먹히지 않을 때가 문제예요. 예를 들면 뭐 황국님이 많이 말씀하신 11사 전략 11사 전략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라기보다는 11사 전략을 충분히 연구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원래는 4월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사를 연구를 했는데 장이 3, 4월에 많이 빠져.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럼 이렇게 타이밍이 먹히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감내할 수 있을지 또 다음 해가 찾아왔을 때 11사는 또 먹히는 거 하고 들어갈 수 있을지 이걸 스스로에게
투자를 하시기 전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1사가 그냥 좋은 것 같으니까 들어가고, 혹은 또 어떤 전략이 또 좋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11월부터 4월까지 주식이 더 높다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안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뭐 방금 11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거는 믿지를 않습니다. 특히 자산 배분에서 타이밍이 기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정말 불신하는 사람이고요. 많이 부정을 하는데, 이게 약간 데카르트가 저는 좀 떠오르더라고요. 데카르트라는 수학자이자 철학자가 있었죠.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모든 거를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뭘 믿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게 되고, 그의 첫 번째 명제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겠죠. 자, 이거를 올웨더로 갖고 와서 김단태에게 도대체 너의 투자의 제일 명제가 뭔지 물어보신다면 저는 자산군의 우상향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자산군이 우상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이 우상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그때는 저는 자본주의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뭐 골드바 현물로 사시고 라면 사시고 총칼 사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또 채권이 우상향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완전 단순하게 생각해서. 결국은 채권이란 거는 국가의 세금을 담보로 해서 만들어내는 자산 아닙니까? 만약에 채권이 더 이상 우상향하지 않으면 국가는 돈을 조달할 방법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럼 국가의 붕괴가 되겠죠. 그럴 때 어디에 투자하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자산군이 우상향할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 베팅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것들 중에 원래 더 투자하시는 분들이 10년 채권, 20년 채권, 제로 쿠폰, 장기채 ETF가 각각 따로 노는 것 같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하루 단위나 월 단위로 보면 이런 자산군들은 얼마든지 따로 놉니다. 왜 따로 노냐면 각각에 대한 수요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예를 들면 중국이 야, 우리 미국 10년 만기 채권 다 사야겠다,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결심해버리면 중국 정부같이 돈이 정말 많은 그런 곳이 사게 되면 채권 가격이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채권 가격들이 왜곡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셨을 때는 그냥 자신의 밸류에이션에 맞는 그 갈 길을 간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10년 만기 채권이고요. 빨간색이 20년 만기 채권, 그 다음에 노란색이 제로 쿠폰 장기채 ETF인데요. 당연히 듀레이션이 가장 큰 제로 쿠폰 장기채 ETF의 가격 움직임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가격을 보실 때 1단위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자산 배분 투자는 1단위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1단위로 보는 건 트레이딩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고, 트레이딩을 하실 거면 앤트맨의 마음으로 바라봐야지, 저는 자산 배분 투자자이기 때문에 자이언트맨의 마음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최근에 금값이 떨어지니까 레이 달료가 금 사라고 했다면서요. 야, 이 사기꾼 아니냐. 그래서 제가 레이 달료 금 영상에 대해서도 올렸었죠. 근데 여러분들 뭐 최근에 금이 이렇게 폭락하니까 연초 대비해서 한 2% 정도밖에 안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급락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정 자산군에 대한 고민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과거 데이터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금이 가장 잘 나갔을 때는 1970년대죠. 1970년대에 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30%. 그럼 여러분들이 금의 가격을 보실 때 금이 매년 30%씩 계속 수익을 거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970년대 금의 수익률 데이터인데요. 이게 YY니까 작년 대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의 수익률이 1970년대 초에는 1년 이상 마이너스였던 적도 있고 1975년부터 77년 사이까지도 금이 마이너스였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가끔 80년대 초나 뭐 70년대 중반에 거의 100%, 200%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을 해보니까 연평균 30%인 거지, 매년 30%씩 꾸준히 나왔던 게 아니에요. 만약에 2020년의 패러다임,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금이라는 자산군이 연평균 30% 오를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금의 가격은 이렇게 심하게 요동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꾸 이 데이터들이 왜 움직이는지가 궁금하시면 과거 데이터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고 나면 그렇게 두려움이 생기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올레더 지금 들어가야 되나요? 몰빵할까요? 분할로 들어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반적으로 자산 배분 투자 방식에서 몰빵과 분할에 대해서 수익률을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으로는 몰빵이 더 좋고요. 이건 뱅가드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 제가 아래에 첨부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몰빵이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으나 제가 실제로 해보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시켜보면서 느끼는 건 전 분할을 더 추천해요. 왜냐면 이게 심리적으로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에 말했던 그 한의사 친구 같은 경우는 2억 정도를 올레더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5천만 원을 일단 선발대로 투입을 해보고 나니까 이 5천만 원의 변동성도 쉽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자신이 돈을 넣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화장실에서 나온 후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투자를 시작할 때 나의 생각과 투자를 시작한 후에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투자를 하신다면 차라리 심리적으로 편한 분할을 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분할을 추천하는 것은 환 리스크에 좀 더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상전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면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좀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시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죠. 최근에 달러가 너무 올라간 거 아닌가요? 오늘 환율이 제가 알기로 한 1280원 정도 되거든요. 많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원화만 갖고 있다면 훨씬 더 큰 리스크입니다. 이게 진짜 경제위기가 돼서 환율이 1,500원이나 1,8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원화만 갖고 있는 게 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달러가 없으시면 저는 웬만하면 이 얘기를 안 하는데 무조건이야. 무조건 환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현금에 갖고 계신 거의 일부는 달러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현금성 자산의 10% 이상은 달러가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앞으로도 장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